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가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검찰 조직 문제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나도 당했다, 미투 캠페인까지 서지현 검사 폭로의 함의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상식과 원칙, 앵커 브리핑과 현장 기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여검사가 같은 검사 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에게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엽기적인 사건, 서지현 검사 폭로 관련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서지현 검사가 어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과 JTBC 뉴스룸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0년 10월 30일 동기 여검사 부친상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옆자리에 앉았던 안태근 검사가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계속했다.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바로 옆에 장관도 있는 상황이라 그 손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하진 못했다.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는 것이 서지현 검사의 주장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검사,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당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는 법무부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안 검사는 이전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와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며 장관도 안 검사가 취한 모습을 보고 내가 이놈을 수행하고 다니는지 이놈이 나를 수행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허허허 웃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의 기본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직접 겪지 않았으면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서지현 검사의 주장은 일관되고 시기와 장소, 행동, 주변 상황 등이 구체적입니다.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일일 겁니다. 서지현 검사는 이 사건 이후 안 검사로부터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고 2014년 사무검사에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2015년에는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는 등 본인이 피해자인데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안태근 검찰국장이 있다는 것을, 안태근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이 나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서지현 검사의 주장입니다.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이에 대해 오래전 일이고 문상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태근 전 국장이나 최교일 의원 모두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사건을 덮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나아가 JTBC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가 얘기를 해야만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얻어 나왔다며 본인 외에도 검찰 내에서 성폭행까지 있었지만 전부 비밀리에 덮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내부 고발은 메가톤급의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십 개나 생겼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 성폭행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이 받을 충격파는 짐작하기도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응분의 책임은 별개로 하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으로 인한 면직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교회에서 신앙 간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검찰국장 등 요직을 승승장구하며 내심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까지 생각하던 참에 후배 검사들과 밥 먹고 경력금 좀 준 것 때문에 고작 100만 원 때문에 잘리다니. 괴로웠을 겁니다. 거기다 이젠 여검사 성추행 폭로까지. 불교에서는 카르마, 한자로는 업이라고 합니다. 꼭 돈봉투 만찬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검찰에서 잘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하다 이젠 성추행범이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켜켜이 쌓인 업이 돌아오는 걸로 인과에 대한 응보라 생각하시고 한번 지나온 날을 찬찬히 돌아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본인이 검사이면서도 8년 동안이나 혼자 내가 성폭력 피해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당했나 하는 자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렸다는 서지현 검사. 아마 그 뿌리엔 수직적이고 딱딱하다 못해 뼛속까지 권위적인 검찰 조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과응보, 철저한 진상조사와 상응하는 처벌, 이를 통한 검찰의 환골탈태를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선 이른바 미투 캠페인, 나도 당했다는 고백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 문제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하나의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캠페인. 어떤 내용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출근을 앞둔 오늘 오전 9시, 대검 정문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대검찰청 뭐하는 짓거리냐? 여검사들 성추행이라고! 대검 관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혹스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검찰청 새 계획을 실천하라! 검찰개혁 말로 하지 말아라! 서지현 검사의 검찰 성추문 폭로에 대해 대검 현판을 소주로 소독하고 닦아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놔두고 이거 닦아야지. 닦지 않으면 이게 더 썩어. 처음처럼 허라는 뜻입니다. 때미는 자기 때는 못 비기면서 지들이 누구를 수사하고 또 법원에 기소하고 그럽니까? 같은 장소, 이번엔 좋기 100명은 돼 보이는 여성들이 검찰 성폭력 적폐 청산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되고 검찰은 조직 내 성폭력을 수사하라. 검찰은 조직 내 성폭력을 수사하라. 무려 50개 여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 성폭력 규탄 합동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들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경기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검사분이 8년 동안 당해했던 그 고통에 연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분명한 가해자 처벌, 직장 내 성폭력 근절, 성차별 근절을 위해서 끝까지 감시하고 더 용기 있게 나설 것입니다. 평소 잘 웃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웃음기 싹 빠진 얼굴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네, 특조단 꾸려졌는데 가장 먼저 지시할 사항 있으신지요?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나도 당했다, 이른바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화선이 된 건 서지현 검사입니다.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추문 피해 사실을 실명으로 털어놓으며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미투 운동이 세상에 큰 경종이 됐다며 자신의 고백이 내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온라인과 SNS에선 나도 당했다는 고백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시절 유부남 교수가 취업을 빌미로 불러내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법조인인 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괴롭다. 소위 진보 인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내 옷 앞단추를 풀었다. 저항하자 그 뒤로는 성적인 폭언이 이어졌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안으려고 해 거부하자 아마추어처럼 왜 이러냐고 했다. 모두 현직 변호사 등 여성들이 신체적, 언어적, 성폭력 피해 사실을 SNS에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호소는 그놈의 꽃뱀 소리 들을까 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한 게 제일 괴롭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어렵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실 이번 파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직업에 속하는 그 스스로 법률 전문가인 검사도 성추행을 당하고 8년간이나 벙어리 냉가슴 앓 듯했는데 다른 일반 피해자들은 어떻겠냐 하는 측면도 큽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 캠페인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청권 추첨도 지난 수요일에 이뤄졌는데요. 항소심 핵심 쟁점인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둘러싼 특검과 이 부회장의 논리와 주장을 카드로 읽는 법조로 방청권 추첨 현장 뜨거운 열기와 삼성의 분위기를 현장 기획에 담아왔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사실상 총수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도 크게 엇갈릴 텐데요. 그동안의 재판 경과와 항소심 핵심 쟁점,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둘러싼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양측의 공방과 입장을 정한솔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5개입니다.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핵심은 뇌물공여입니다. 나머지 4개의 혐의들은 뇌물공여를 위한 또는 뇌물공여에 따른 부차적 혐의들입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을 볼까요? 이 사건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지난해 8월 25일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했고 승계작업 관련해 묵시적 부정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묵시적 청탁. 사전을 한번 볼까요? 묵시적.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임이라는 뜻입니다. 청탁은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조합하면 묵시적 청탁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청하여 부탁함.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청탁하진 않았지만 이재용이 괜히 최순실에 돈을 주었겠냐, 경영권 승계 도움 등 뭔가 이심전심 바라고 주지 않았겠냐는 것이 재판부 판단 취지입니다.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심의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1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변호인의 말입니다. 항소심 내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런 입장을 견지, 묵시적 청탁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주장했습니다. 나무는 없는데 숲은 있다고 한다. 뇌물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청탁이라는 나무가 없음에도 뇌물죄 유죄라는 숲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주장입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선토를 호소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전략 대신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벼랑 끝 전술을 취한 겁니다. 특검은 특검대로 강경한 입장입니다. 묵시적 청탁 성립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면 정유라 승마 지원,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만 유죄가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항소심에서 준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배수진을 친 양측의 주장과 논거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7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오늘 이 법정은 재벌에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다. 피고인 이재용은 승계 작업 현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이건희 회장님처럼 선대 회장의 셋째 아들도 아닌 외아들이고 후계 자리를 놓고 형제 간 경쟁도 없었다며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면서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나 인정할 수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18년 2월 5일 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심 마지막 재판 항소심 선고 공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묵시적 청탁 같은 건 없었다. 유죄냐 무죄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정한솔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의 방청권 공개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큰 만큼 많은 시민들이 몰려 경쟁률이 6.6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 정문.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방청권 공개 추첨에 응모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아침부터 법원을 찾은 겁니다. 이재용 씨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또 사회적으로 또 유명하신 분이고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312호 법정은 전체 105석의 중법정입니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자나 취재진 등을 제외한 일반인 배정 좌석은 모두 32석입니다. 이 32석 추첨에 총 209명이 응모, 추첨 경쟁률은 6.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청권 추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참관하시는 분들께서는 호명하는 번호를 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들에게는 결과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지만 상당수 응모자들은 현장에서 추첨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6에서 7명 가운데 1명꼴 당첨, 떨어진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다음 달 5일 오후 1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6번 출입구와 바로 이곳에서 배부됩니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항소심 선고까지 이제 닷새. 사실상 그룹 총수의 사실심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삼성은 그룹 전체가 긴장 속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솔직히 모르잖아요, 어떻게 나올지는. 그런데 저희가 법리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지난해 2월 기소해서 1심 징역 5년 판결을 거쳐 쉼없이 달려온 11개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법원과 검찰, 재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경찰이 병원장 등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밀양 화재 법적 쟁점에 대해 두루 짚어봤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관련 경찰이 오늘 병원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밀양 화재 참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경찰이 병원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뭔가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브리핑 내용에 의하면 그 병원장, 네. 그리고 재단법인의 이사장, 그리고 총무과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의 경우에는 뭐 소방시설 변경이나 불법 증개축 네. 등을 알았거나 지시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몇 가지 형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화재 참사 관련해서 환자들의 신체 일부가 뭐 결박당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뭐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특히 화재 당시에 일부 환자가 병상에 한쪽 손이 묶여 있었다, 결박되어 네. 있었다. 그래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고 구조하는데 뭐 30초에서 1분 이상씩 더 소요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네. 이게 그러면은 병원 관계자나 소방관 진술 보면 어쨌든 일부 환자가 묶여 있었다, 결박은 당해 있었다는 건데 아무리 뭐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결박해도 되는 건가요? 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병원에서는 환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뭐 조금 다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한데 일반 네. 병원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데가 아니라 요양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불법이나 위법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네. 결박에 있어서 그 제한이 덜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장성에서 네. 화재가 나면서 요양병원의 경우에 결박과 관련된 규정을 일부 마련하기는 했는데요. 네.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결박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엄격한 요건이 아닌 상태에서도 결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결박하는 것 자체는 뭐 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뭐 과잉 결박이거나 이렇다면 모를까 원칙적으로는 네. 환자를 치료하면서 결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뭐 네. 물론 예외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네. 뭐 언제 어떤 경우에 하는지 뭐 요건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게 따로 있나요? 네, 의료법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거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결박을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의료법 시행 규칙에서 신체 보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네. 신체 보호대를 채우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환자가 동의하고 네. 그다음에 의사가 처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의사 처방이나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결박을 했다면 이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3가지 정도의 네. 요건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의사가 보기에 또는 치료하면서 보기에 이게 적정하다 싶으면 결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자유롭게 결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네.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결박 자체를 가지고 법적으로 뭐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그런데 결박이 과잉된 것이냐 이 위법성은 여전히 경찰이 따져보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결박으로 인해서 뭐 구조가 늦어졌거나 뭐 결과적으로 사망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결박 자체로 인해서 구조가 늦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결박이 위법한 것인가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위법하지 않은 결박이고 필요해서 한 결박이라면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해서 병원의 책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 그러니까 당시 결박이 적법했는지 또는 결박이 과잉 치료는 아니었는지 과잉 조치는 아니었는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상당히 좀 밝혀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관련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 어제 이어 오늘도 밀양 화재 참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그 일단 병원의 경우 환자 신체를 결박하는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병원의 경우에 신체 환자를 네. 결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네. 이제 환자들 중에 자기 스스로 뭐를 뽑는다거나 뭐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치료를 하려면 네. 결박하는 결박하는 네. 경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죠? 이게 스프링클러가 이제 네. 소방시설법에 하면 특정 소방 설비라고 하는데요. 네. 특정 소방 시설이나 특정 소방 설비는 일정한 요건의 경우에만 합니다. 예를 네. 들면 뭐
11층 이상 건물이라든가 또는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든가 이런 건데요. 이 네. 세종병원 건물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천 화재의 경우와 달리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가 아니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뭐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는 또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불이 처음에 발화한 탕비실도 이거 원래 설계 도면에는 없었던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불법 증개축 이런 거는 뭐 따로 과실치사나 치상이 적용될 수가 없나요? 불법 증개축의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단의 요건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제천 화재와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병원에서 불이 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뭐 병원에 치료나 요양하러 갔지 이렇게 뭐 참변을 예견하고 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 저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병원 민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게 일단 과실이 인정돼야 되는데요. 지금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소방시설법에 뭐 어떤 다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인정되면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네, 그럼 손해배상 액수는 뭐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산정하나요? 손해배상 액수는 이제 위자료, 그다음에 일실이익, 그다음에 적극적 손해 이런 것을 뜨는데요. 위자료는 이제 흔히 말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적극적 손해인데요. 뭐 치료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크게 다치신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을 병원이 배상해 줘야 합니다.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망 또는 다침으로 인해서 일을 못해서 손실 보는 것, 이걸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가 지금 많아서요. 이런 경우에 우리 표현으로 가동연한이 종료된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실이익이 인정되는 금액이 거의 적거나 아주 없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아서 이 사안은 뭐 장례비, 뭐 위자료 약간 이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경찰이 잘 수사해서 화재 원인이랑 책임 소재를 좀 잘 가려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황당한 뒷조사, 그 실태와 MB 국정원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분석해드립니다. 이슈플러스입니다. 네, 전 정부 국정원의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행태가 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벌인 최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등이 어젯밤 늦게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혐의가 뭐 어떤 건가요? 네, 최 전 차장 등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비자금을 숨겨뒀다 이런 뜬 소문을 말 그대로 대북 공작에 쓰라고 있는 대북 공작금 10억여 원을 빼돌려서 그 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오민석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두 명이죠.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승현 전 대북 공작장. 예. 뭐 어떤 뜬 소문들을 조사했다는 건가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미국에 수백만 달러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 이런 의혹이었는데 당시 모 극우 단체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말 그대로 뜬 소문에 불과했는데 결국은 근거 없는 헛소문으로 밝혀졌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더 황당합니다. 노 전 대통령이 온갖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필리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이런 제보를 국정원이 입수를 했는데 국정원이 나서서 필리핀 당국에 뇌물까지 바치면서 이자의 신병을 그 추방 형식으로 확보해서 조사를 했지만 역시나 허탕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네, 뭐 정말 어이없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네, 뭐 더 코미디 같은 건요. 국정원이 이런 황당한 일에 김 전 대통령 공작 관련해서는 데이비드슨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연어 이렇게 공작명까지 붙여줬다는 건데요. 데이비드슨은 아마 DJ의 D에서 따온 말이 아닌가. 아니고 연어는 봉화마을로 귀향한 노 전 대통령을 회귀성 어조인 연어에 빗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데이비드스는 뭐 일부 극우 세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할 때 많이 쓰는 쓴상 뭐 이런 것도 좀 연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인가요? 네, 최종업 전 국정원 3차장은요. 재직한 게 지난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입니다. 네. 이 기간에 데이비드슨 공작과 연어 공작이 추진이 된 겁니다. 네. 당시 두 전직 대통령 다 퇴임을 한 이른바 죽은 권력인데 뭐 국정원에서 이렇게 뒷조사까지 벌여야 될 뭐 이유나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당시 정세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네. 2008년 5월에 시작된 광우병 촛불 시위 이 여파와 2009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이어지면서 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10% 안팎돼서 헤매고 있을 텐데요. 네. 아마 전직 대통령 비리를 잡아내서 뭐 반전의 계기로 삼아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뭐 일국의 중추 정보기관이 전직 대통령들 뒷조사라니 뭐 하다 정말 이제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징역 몇 년 선고, 이런 기사나 얘기들은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일 텐데요. 정작 교도소가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달라지는 교도소와 교도 행정을 법률방송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더불어 선거 관련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선거법 위반 선고 재판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기획과 심층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소파에 앉아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눈다. 북유럽 선진국 교도소 어디서나 있는 일일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도소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가족 친화적 접견실을 운영하는 여주교도소가 바로 그곳인데요. 법률방송 현장기획 정한솔 기자가 여주교도소 이권상 사회복지과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란색, 주황색, 밝은색 소파와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녹색 책꽂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책꽂이엔 동화책 등 이런저런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소파엔 강아지와 곰돌이 인형들이 놓여 있습니다. 언뜻 어린아이가 있는 평범한 가정집 거실 같지만 이곳은 사실 여주교도소 가족 접견실입니다. 책도 있고 뒹굴 수 있고 그다음에 장난감으로 놀이도 할 수 있고 또 분위기가 좋으면은 또 아기가 또 아빠나 엄마 앞에서 또 노래도 할 수 있고. 여주교도소가 가족 접견실을 지금처럼 바꾼 건 지난해 5월. 그 전까지는 여느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여주교도소도 깨끗하지만 무미건조한 흰 벽과 바닥,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하는 뭔가 좀 어색하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교도소라는 그런 이미지 자체도 딱딱한데 또 자녀들이 오면서 보는 이미지 자체가 차갑고 무겁고 또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와 자식, 피부치 혈연이니 안 볼 수는 없고 찾아와 보면 뭔가 더 어색하고 딱딱해지는 분위기. 국리 끝에 여주교도소는 지금처럼 연초록 밝은 벽에 아기자기한 분위기로 가족 접견실을 바꾸었습니다. 자녀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게 할까 이런 생각 끝에 이제 가족 접견실을 할 때 좀 가족 아동 친화적인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 전자레인지 같은 간단한 취사 도구를 들여놓은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교도소에선 구경도 할 수 없는 피자나 치킨, 집에서 정성껏 싸운 음식을 데워서 함께 나눠 먹는 단순히 음식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온기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배려입니다.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이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에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유대 관계를 꾸준히 가족 친화적 접견실. 소소한 변화 같지만 바뀐 건 단순히 접견실 벽지나 소파 색깔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바뀌니 분위기가 바뀌니 사람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좀 이렇게 포근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수용자 자체에도 마음이 좀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서로 간에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많이 진실한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남편이나 아내의 수감으로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한 위기의 가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혼하려는 위기 가족들에게는 서로 간의 마음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담고 있던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풀리고 해서 나아가 이런 친화적 가족 접견은 재소자 본인에게도 재소자의 자활 의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와 책임감을 갖게 되고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접견을 하게 되면은 수용자가 심적으로 또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또 수용자에게 어떤 때가 이 사람들을 꾸려갈 상감이다. 이렇게 책임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시작한 가족 친화적 접견실은 현재 김천 소년교도소, 정읍교도소 등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 한 조각, 말 한마디가 마음이 얼어붙은 재소자를 녹인다. 이권상 여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의 말입니다. 처벌과 단절이 아닌 소통과 공감. 법무부는 여주교도소에 처음 설치된 가족 친화 접견실로 대표되는 소통과 공감의 교도 행정을 전국 모든 교도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 언론인의 정치적 발언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위반 등 논쟁거리가 꽤 많은 재판입니다. 석대성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합니다. 정동영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다. 정동영을 선택하는 게 더 폼난다. 이들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집회 일시와 장소까지 고지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적용됐지만 재판 도중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분은 공소 철회됐습니다. 쟁점은 언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 확성기 등을 사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 발언을 한 게 선거법 위반 여부인가로 압축됩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선거법이 규정에 의하지 않는 확성장치 사용이나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당시 여론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기능을 해치는 것이라고 유죄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 결과에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재판은 검찰이 골라서 이렇게 기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6년을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굉장히 참담하죠. 직업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보다 훨씬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고 그게 저희 신념입니다. 재판부의 오늘 판단은 언론인 여부를 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이라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사람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하룻밤에 수백, 수천만 원 탕진 아프리카 TV 별풍선 얘기인데요. 방통위가 하루 100만 원으로 별풍선 선물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배경과 법적 쟁점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됐던 아프리카 TV 별풍선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 100만 원으로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별풍선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별풍선이라는 단어는 듣기는 들어봤는데 별풍선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이 개인 방송 BJ들에게 선물하는 일종의 후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들은 이 별풍선을 한 개당 부가세 포함해서 110원에 살 수가 있는데요. 이 산 별풍선을 개인 방송 BJ들에게 선물을 하면 BJ들은 이거를 현금화해서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별풍선 이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선물 받은 별풍선은 BJ들이 현금으로 수익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현금으로 수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TV가 BJ들과 일종의 수수료 수익 분배 구조에 따라서 수수료를 떼가게 됩니다. 네. 뭐 자기들끼리 잘 노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그래서? 네, 별풍선은 이거를 사실상 나중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BJ들이 별풍선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좀 더 폭력적인 방송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돈이 되니까 저렇게 할 텐데 뭐 하루에 얼마까지 개인이 별풍선을 쏠 수가 있나요? 아프리카 TV 방송의 경우 1일 충전 한도는 없고요. 1일 후원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3천만 원까지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엄청난데 실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별풍선을 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기는? 네, 실제로 많은 별풍선을 쏘아서 이게 인터넷에 일종의 인증샷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별풍선을 선물하기 위해서 돈을 훔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 왜 이렇게 저 별풍선을 쏘는 건가요? 이렇게 뭐 돈을 훔쳐서까지? 자신이 좀 더 특별한 그런 팬으로서 남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별풍선이 지급되는 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이 방송에서 아무래도 BJ는 좀 시청자들로부터 더 많은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을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모두에 잠깐 언급했는데 그래서 방통위가 내놓은 대책 뭐 어떤 건가요? 네, 방통위는 이번에 인터넷 방송 과다 결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결제 한도액을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그리고 미성년자가 결제할 경우에는 경고 안내문을 띄우고 그리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도 조금 이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 이어 아프리카 TV 별풍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별풍선이 뭐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별풍선은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고 계속 보고 싶어하는 개인 방송을 하는 BJ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후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BJ들은 이 별풍선을 받아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고 그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TV와의 사이에서 수수료를 분배를 해서 수익을 분배해 나가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별풍선이 아프리카 TV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네, 아프리카 TV 지난해 3분기 매출 247억 원 중 별풍선 수수료가 포함된 플랫폼 부문 매출액이 242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BJ도 그렇고 아프리카 TV 회사 입장에서 그렇고 돈을 벌려면은 뭐 선정적이든 폭력적이든 어쨌든 누가 좀 볼 수 있게 자극적이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도 이렇게 일부 BJ들이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성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인터넷 개인 방송에 빠진 시청자들이 거액의 돈을 탕진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아프리카 TV 회사 차원의 규제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서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회사 방송 운영 정책을 위반한 BJ들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제재를 가하고 블랙리스트에 등록을 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게 회사 수익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또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을 만들었다가 없애고 계정을 자기 마음대로 있었다가 없애는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통제가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아프리카 TV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들은 어떤가요? 사실상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TV의 경우에는 1일 후원 한도가 70만 원이고 누적 충전 보유액은 상한으로 200만 원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네. 유튜브는 1일 후원 한도가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하게 제한이 되고 있는 면이 있긴 합니다. 아프리카 TV가 얼마라 그랬죠, 하루가? 아프리카 TV는 하루 후원 금액이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그래서 이거 100만 원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사실상 아프리카 TV를 겨냥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개인 간 어쨌든 거래고 내가 좋아서 뭐 지불하고 그런 건데 뭐 좀 뭐 자유권 이런 침해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렇게 선정적인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선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음란적인 부분이나 유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규제안은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들과 정부, 학회 그리고 여러 단체들로 구성된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에서 좀 더 이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를 지켜나가는 그런 자율 규제안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뭐 정착이 잘 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대책을 보니까? 아무래도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를 제재하고 제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분배 구조에 있어서도 자극적이고 유해성 있는 콘텐츠는 수익을 좀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또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들 간의 자율 규제 모임이 꾸려졌지만 사실상 별다른 활동이나 뭐 제재 없이 그냥 그렇게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제대로 된 활동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방통위가 좀 제 역할을 다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대리점 갑질. 이번엔 지멘스가 논란인데요. 대리점법을 점검해봤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 해지로 논란이 된 지멘스 헬시니어스. 이번에는 대리점에 인사 청탁, 장비 밀어내기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대리점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본사의 갑질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멘스가 대리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몇 년 전에 남양유업이 제품을 강매한 일로 공분을 사면서 대리점 갑질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인 독일 지멘스가 국내 대리점인 B&B 헬스케어에게 은행 거래가 포함된 회계자료 그리고 마케팅, 컨설팅 비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B&B 헬스케어는 GMB의 매출이 20%밖에 되지 않는데 회사 전반에 걸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쟁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영업비밀 내지는 경영 간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영 자료를 달라는 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외에 다른 갑질도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지멘스가 병원과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수억 원대에 해당하는 의료 장비를 강제로 구매시키는 소위 밀어내기 또는 B&B 헬스케어 소속 직원에게 이직을 권유해서 채용하는 인력 빼가기까지 자행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손실 그리고 판매 부담을 통해서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인사청탁까지 있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멘스가 일방적으로 대리점이나 아니면 유지보수 계약 해지까지 통보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B&B 헬스케어는 지멘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제품 판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 유지보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제품을 팔았는데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당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멘스는 뭐 이런 갑질 논란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있나요? 지멘스는 영업 활동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했는지, 윤리성을 갖췄는지라는 그런 감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오히려 B&B 헬스케어가 이유 없이 감사를 거절했다. 유지소송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지멘스는 계약 해지는 B&B 헬스케어의 잘못이라는 거고요. 예. 다른 갑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건의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한 법이 있습니까? 예,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해서 2015년 말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대리점 사이의 대등한 지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가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까지 정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관련 법이 있긴 있었네요. 네. 이 대리점법 내용은 어떤 게 있고 이번 지멘스와 같은 경우는 대리점법에서 어떤 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대리점법은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서를 꼭 작성하게 하고 있고요. 네,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공급업자가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영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지멘스는 이런 금지 규정들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예, 지멘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강제했거나 또는 경영 간섭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구매 강제 행위로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리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제 절차라든지 이런 관련 법도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민형사소송 절차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멘스의 갑질이 사실인지는 이 사건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좀 사라지고 기업과 대리점 사이에 상생하는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차별에 대한 생리적 저항, 어려서부터 공장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보며 노동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김회숙 법제처장. 김회숙 법제처장을 법률방송이 만나 그의 삶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법제처장으로서 목표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입니다. 네, 문재인 변호사 법무법인의 변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법제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25년간 노동인권 변호사로 일했던 김회숙 법제처장 얘기인데요. 로투데이 인터뷰. 오늘은 김회숙 법제처장을 만나 공무원으로 보낸 지난 8개월과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온화하면서도 강단 있어 보이는 얼굴, 여성으로는 역대 2번째 문재인 정부 초대 법제처장이 발탁된 김회숙 법제처장입니다. 노동인권 변호사에서 국가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으로 보낸 지난 8개월의 소회부터 물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처음 해보는 거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눈에 보여요. 1967년생, 스스로를 포항 가스나라고 부르는 김회숙 법제처장.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법대를 가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변호사가 된 것도 한결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고요.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려서부터 쭉 보아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려면 법률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구로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을 했고 연수원을 수료할 때도 판검사는 전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사실 법원이나 검찰로 가게 되면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자유업이잖아요. 찾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노동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학교를 다니며 데모를 안 하고 사시 준비를 한 부채의식도 컸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된 후 김혜숙 변호사는 무작정 부산으로 문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 노동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92년 그의 나이 겨우 25살 때 일입니다. 노동 변호사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혼자 개업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을 배우면서 그러나 기대했던 문재인 변호사는 별다른 걸 가르쳐주지 않았고 김혜숙 변호사는 변호사 첫 해 맡은 사건에서 전부 패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때 자신이 패소했던 재판들을 반면 교사 삼아 이를 악물고 공부. 이듬해인 93년 김혜숙 변호사는 수임 사건 전부 승소, 단 한 건도 지지 않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해고 사건이었습니다. 징계 절차상에 하자나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과중했다라는 점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노동인권 변호사로 만 25년, 김 처장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얼굴 흉터 장애 등급 판정이 성별로 달라 남성이 오히려 장애 등급 판정에서 역차별받는 사건 의세의 승소를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꼽았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바뀝니다. 그래서 얼굴에 생긴 흉터를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으로 바뀌는. 법제처장으로 해온 일 중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차별 시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화재보험법에 동일한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생각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인데도 연동돼서 고쳐지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는 법령들이 많겠다. 그런 차별 법령들을 다 찾아내 모두 손보겠다는 게 김혜숙 법제처장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여성, 노동 등 관련 법령 전수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현실에서 바뀌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목표로 삼. 인터뷰 말미, 슬쩍 문재인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묻자 정색을 하고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법조인입니다. 경청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의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굉장히 경청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에 맞서 법원에서 싸웠던 노동인권 변호사에서 이제는 차별법령을 몽땅 손보겠다는 김혜숙 법제처장. 인터뷰 내내 김혜숙 법제처장이 가장 많이 떠올린 단어는 사회적 약자, 차별 이런 단어들입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공무원으로 발딛고 있는 곳은 달라졌지만 지향하는 바가 달라진 게 없는 김혜숙 법제처장의 법제처가 어떤 행보와 성과를 낼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